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3%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끝까지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크게 하락한 이후에 혼조세로 증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막판에 좀 반등을 크게 하면서 상승 마무리를 진행하면서 증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700포인트 아래로 유지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2200선으로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는 바닥 라인이 지금 뚫리고 나서 계속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갭을 메우는 상승이 나와주어서 이 바닥 라인을 회복을 시켜준다면 다행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바닥이 뚫려서 더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전처럼 아주 크게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시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바닥 라인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크게 더 떨어질 만한 구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전저점을 생각한다면 1800포인트 아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1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증시가 고점을 찍고 떨어진 구간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이렇게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진행을 하면서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진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2200선까지 떨어진 거고요. 최근에 어제 떨어진 것처럼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 이유는 환율이 아주 크게 급등을 해버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끌어내리기에는 이제는 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거의 저점에 근접을 했을 때 그 저점 이후에 나왔던 그런 증시 반등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 라인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구간을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좀 더 뚫리면서 내려갔지만 금방 회복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매수량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9월 달 들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월 초, 그죠? 10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 라인이 밀리고부터 자리를 잡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좀 더 오늘 반등을 크게 했고요. 내일 반등장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워주는지 빠르게 메워주는지 그 정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에서 쭉 떨어져서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코스피, 코스닥이 금리 인상, 급격한 인상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투자를 아예 멈춰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미 그 투자를 멈출 때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 시기를 3300포인트 요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거의 저점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더라도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우려하기보다는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승, 그죠? 반등장을 대비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증시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락이 되고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모든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보시면은 지금 뭐
10년 만에, 그죠? 10년 이상 만에 1,400원을 넘어서면서 좀 파동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금융위기 때 이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나왔던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그 급격하게 치솟았던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밴드 1,300원 안으로 지금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그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물가 안정화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뭐 미리 예상을 하고 따라가서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이클을 이용하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1.6%대, 뭐 1.5%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1% 정도로 같이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이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1,42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430원까지 아주 급격하게 치솟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원달러가 좀 환율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1,400원 아래로는 떨어져 줘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단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FOMC의 조치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거기에 따라 FOMC 금리 인상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곧 진행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움직일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거나 네, 금리 인하로 갔을 때는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네, 어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3.8%대로 지금 아주 크게 올랐고요. 환율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금리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2000년대 초중반대에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가격대로 수익률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었는데 아주 지금 급격하게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움직임, 그죠? 그런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증시는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5,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65%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두산에너빌리티 좀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좀 빠졌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같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시간 외 거래량은 뭐 조금 평소보다는 있었고 15,700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15,00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15,000원대로 이제 웬만하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증시가 워낙 이제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떨어졌던 그 구간, 그리고 증시가 아주 크게 떨어졌을 때 왔던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세 번째 이제 15,000원대로 진입을 한 구간입니다. 일단 먼저 거래량을 보시면은 670만 주 정도로 일별 거래량이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 1000만 주 조금 안 되게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1,400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 뭐 1000만 주 이상 뭐 아주 급격하게 물량이 쏟아지면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폭은 컸지만 금방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두산 에더빌리티의 특징을 보면은 바닥을 좀 형성하는 듯 하면서 크게 음봉을 한번 때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양봉이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며칠 내로 갭을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또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그런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괜찮다면, 그죠?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은 증시 하락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쏟아졌고 특히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하게 하락한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다하게 하락한 부분은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빠르게 이제 2만 원대로 회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이 박스권의 바닥 라인 17,4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을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중간 선을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록딜 이후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블록딜 때문에 지금 15,600원이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블록딜 이외에 그죠? 증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만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2550포인트 8월 17일에 2550포인트에서 지금 2200포인트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8월 17일이었죠. 그래서 증시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빠졌을 때도 조금 상승이 있었지만 버텼지만 블록딜이 그 이후에 나오면서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증시가 떨어진 것을 생각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락폭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테마 전체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전기술도 지금 58,000원대로 상당 부분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요. 대부분의 지금 원전 이 종목들이 주가 형성이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전뿐만이 아니고 사실 코스피 전체가 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2만 원 정도에서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를 파악을 해서 위험성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100%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봉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월봉으로 이 추세에 접근을 해서 그 추세에 대한 반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 않는 그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밴드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고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그런 환율 1,400원과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아주 큰 기류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전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이 좀 추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월달이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그죠? 시장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추세 그대로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이 지켜진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만 원대의 그 평균 단가가 형성된 분들이라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네, 만 원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는지 그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박스권 최하단에 지금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좀 매수에 베팅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더라도 지금은 과대낙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반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수해서 좀 더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내려왔을 때 사고 올라갈 때 네, 좀 팔아가는 네,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미 이제 이 박스권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지금 좀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좀 가려다가 말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서 좀 오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건설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플랜트 발주가 지금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기관 투자자 25만 7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700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매수량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최근까지 이어오던 그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좀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인지 좀 기계적으로 연기금 투자자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매도량이 집중이 되는지, 그죠? 매도를 끝내고 언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도량도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요. 네,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투신과 보험도 같이 좀 빠져나가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 전체가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그런 악재로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 아주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처럼 아주 갭을 빠르게 메워준다면 좋은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 찝찝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1490만 주까지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블록딜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700만 주 이상, 그죠? 800만 주까지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그런 물량이 지금 공매도화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늘려서 다시 한번 본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 없거든요. 유상증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린 지금 15,000원대로 진입을 했을 때 공매도 상환을 시작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매도가 이제 저가 매입을 해서 저가 상환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죠? 공매도 수량을 줄이면서 주가를 올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뭐 이용해서 공매도를 늘린 것까지는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주가를 컨트롤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JP 모간 쪽에서 매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블록딜 이전에 JP 모간 창구로 계속 연일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블록딜 이후에는 모건 서울에서 계속 공매도가 나오면서 네, 그렇게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건 서울에 대한 매도가 끝나고 이제 JP 모간의 매수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수급도 20일 동안 집중을 해보면은 집계를 해보면 CS증권과 모건서울이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 한 900만 주 정도는 그 블록딜, 그죠? 주관사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크게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모건서울도 지금 860만 주까지 매도를 쏟아내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또 공매도화 시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서 공매도 수익을 크게 냈던 세 가지 증권사가 JP모간, CS증권, 모간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증권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도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공매도 수량이 크게 줄었다가 크게 늘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주 긴밀하게 지금 공매도를 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공매도로 이제 주가를 아주 찍어 눌려서 막 그렇게 진행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뭐 추가 상장이라든지 유상증자,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신주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블록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공매도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거래 패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수익을 얻으면서 또 주가를 올렸다 떨어뜨렸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뭐 이해는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리는 부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 JP모건에 대한 매수량이 계속해서 또 붙어주면서 또 증시를 반등을 시켜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와 함께 대차 잔고도 같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체결량이 94만 주, 상환이 46만 주 진행되어서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주 정도 증가되어서 대차 잔고가 3,420만 주까지 증가된 상황이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차 잔고가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전에 6천만 주까지 증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23,000주 플러스에서 42,000주 플러스로 네, 어제보다 매수량이 많이 줄었지만 뭐 그래도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지다가 좀 매수로 접근이 시작되었고요. 네, 외국인 보율은 11.27%로 이전에 이제 블록딜 이전에 11.2%까지 외국인 보율이 증가하다가 블록딜 이후에 15%까지 증가했다가 그 블록딜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고 그죠? 11.2%대까지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딱 그 위치까지 감소를 했고요. 네, 그 블록딜 물량은 지금 매도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확실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공매도가 이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매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잔고를 의무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이 국매도를 상환을 시킬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증시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같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주는 남은 기간은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밥콕이죠. 두산 밥콕을 매각을 한다라고 이전에 공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알트라드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매각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이제 고용 승계를 하였고 4천 명의 근로자를 이제 알트라드에 합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밥콕은 이제 영국 발전 자회사였고요. 알트라드는 박폭 인수 작업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반영해서 알트라드 박폭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명 변경 외에 근로자도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박폭에 근무했던 4,000명의 근로자들은 알트라드에 고용된 52,000명의 근로자들의 합류를 하게 되고, 알트라드는 최근 1,000명의 직원을 위한 채용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해 영국 직원 수를 확대할 예정으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콕을 이제 지난 5월에, 그죠? 올해 5월에 매각을 하였고, 주식 매매 계약 SPA를 체결해서 매각가는 1,6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콕은 보일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요. 이 보일러 기술을 이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그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사의 기술력을 잃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1,6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이제 매각가를 잡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죠? 재무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 SMR 분야로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 사업을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두산 밥콕도 매각을 했고, 두산 메카텍도 매각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이제 꽤나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권 발행도 800억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 자금을 꽤나 이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없어서 뭔가 또 추가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산 지주사에 대한 지분이 3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30.5% 들고 있는데, 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30.5%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30% 아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또 주주 배정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두산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두산 퓨얼셀을 현물 출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기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또 그렇게 진행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 두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두산 밥캣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없는 상황이고요. 유동 자산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에 대해서 유동 자산이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율로 따진다면
이전에 그죠?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금 자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좀 줄었긴 했습니다만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각 예정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단기간으로 굴릴 수 있는 현금이 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아오는 채권 만기가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크긴 하지만 그 단기 차입금에 허덕일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그런 좀 부담이죠.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빌미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좀 블록딜을 진행하면서 그 현금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적어도 단기간 내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분히 그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롤 3, 4호기가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시나롤 3, 4호기 관련해서 일감을 이제 조기 발주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이 이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2024년 건설 재개 예정인 시나롤 3, 4호기 등의 건설 원전 관련 일감을 조기 발주 및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또 이렇게 시나롤 3, 4호기에 대한 일감이 조기 발주가 된다면 상당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롤 3, 4호기 쪽에 그 원자력 주기기를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뭐 EPC라든지 그죠? 그런 시공을 맡게 된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전 쪽에서도 현대건설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크게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시공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원자재 구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일감은 확실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수주 잔고가 한 16조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일감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R 얘기고요. SMR이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국가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올라가서 좀 잘 버티다가 바닥 라인을 좀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환율 쇼크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 때문에 좀 나스닥 다우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SMR도 잘 버티다가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SMR이 뭐 좋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저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이제 WTI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신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추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SMR 시장이 2030년까지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차분히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종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이제 SMR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이렇게 경영진 회동을 하면서 또 필리핀 SMR 건설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리핀도 전체 발전 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탕 원전에 대한 재가동도 한국 수력 원자력과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로사톰과 협력해서 원전 재개를 위한 조사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도 지금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필리핀은 섬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SMR, 그죠? 큰 원전보다도 조그만한 그런 원전을 여러 개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그런 환경적으로나 SMR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미국,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폴란드 이렇게 세 가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이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코도 이제 소형 원전 도입을 공식화를 하였고요. 지금 이제 공기업을 설립해서 추후에 SMR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 입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입찰을 완료한 국가에게, 기업에게 추가 원전 건설 3기를 추가로 맡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 4기에 대한 대형 원전도 건설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플러스로 SMR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지금 체코 국가적으로 아주 원전에 대해서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코는 지금 발전 플랜트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체코를 수주를 했을 때 주가 3기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SMR을 도입을 했을 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SMR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뉴스케일 파워 SMR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내린 거 이외에는 뭐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기회가 올 때마다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다시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그리고 10월 달은 어떻게 또 이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연말부터는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도 결국에는 사이클에 의해서 극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는 좀 차분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